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서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양자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내일 하기로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이 갑자기가 연기돼서요. 갈등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나 당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당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냐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만난다며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와 직접적인 소통이나 갈등 여부에는 즉답을 피하고 당정 간 사이로 넓혀서 갈등이 없다고 설명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양자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지금 국회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느냐며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 방식과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는 정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는 강제조사가 아니라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인 만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과거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경찰 조사가 장기간 이뤄져서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많은 국민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응급실 의사 부족이 기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전부터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었다며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특히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는 연금 개혁의 큰 틀도 제시했습니다.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서 세대 간 공정성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정브리핑을 40여 분간 진행했고 뒤이어 1시간 정도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면서 현안 전반에 대한 19개의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두고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이었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네, 여당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민생 소통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브리핑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협치도 강조한 만큼 정치권도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은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내놨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특히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라며 연금 개혁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여야 대표회담 진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회담 날짜가 나왔죠? 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조금 전 각각 동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생중계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가 진행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의제는 내일쯤 다시 만나서 조율한다는 계획인데 의료 대란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주요 의제로 확실히 다뤄질 거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등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양당 실무진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민생 법안 처리로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가 했더니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고요?
네, 민주당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추석 명절 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지상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거라며 25만 원법에 더해 지역화폐법 개정안 추진으로 내수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본질은 결국 포퓰리즘이라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 재정 곳간만 축내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입니다. 게다가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업체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 추진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 의무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 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사면임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직을 잃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입니다. 네, 선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처음 당선된 뒤 첫 3선 교육감 자리에도 올랐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직교사 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데요. 당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 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공정해야 할 공직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요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고요. 각종 비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정섭 검사는 탄핵을 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먼저 기후 소송 관련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법의 효력을 즉각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른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됐었던 이정섭 검사, 탄핵을 면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녀 명문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또 코로나19로 폐쇄된 리조트에서 대기업 간부에게 접대를 받은 점 등이 탄핵 사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검사의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또 대기업 간부 상대 로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4가지 의혹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의혹인 위장 전입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검사의 지휘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증인을 접촉한 건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의견을 냈지만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청구된 건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인데 오늘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2명 모두 탄핵을 면했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 검사 측은 본질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구멍에 빠져 2명이 크게 다쳤고 사고 여파로 지금도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일단 사고 차량은 끌어냈지만 여전히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성산동으로 가는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차량은 드러냈는데 땅꺼짐이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도로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도로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나면서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순식간에 그대로 구멍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길이가 5m 정도 되는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진 채 구멍에 완전히 빠졌는데 도로에 생긴 구멍은 가로 6m에 세로 4m, 깊이 2.5m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차가 이제 빠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차가 아예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구조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고 거기서 이제 야 이거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사고가 난 지 1시간여 만에 현장에 크레인이 도착해 구멍에서 차량을 꺼냈는데 주변에는 여전히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상암동 방면 도로가 여전히 전면 통제된 상태고 반대편 한 개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를 임시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멍 주변을 넓게 파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까지 도로 통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예정 의료기관 62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59곳의 노사교섭이 타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양대 의료원 등 59개 병원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임금과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 보건의료노조원들은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합니다. 하지만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오늘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뒤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레지던트 사직률이 한 달여 만에 73%로 높아졌고 특히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는 사직률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까지 레지던트 의용 대상자 1,463명 가운데 7,627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72.9%를 기록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 사직률이 82.3%로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 80.7%, 방사선 종양학과가 78.3%로 뒤를 이었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해 강풍과 호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항공편과 신칸센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강력한 위력의 10호 태풍이 일본에 상륙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 10호 산산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에 상륙한 뒤 지금은 나가사키현에 도달했습니다. 태풍은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중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인데 현재 반경 110km 내에서는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60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피해가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중대 재해를 우려해 2년 만에 폭풍 특별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높은 파도에 최대한 경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서는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태풍 산산이 본격 상륙하면서 피해도 점점 늘고 있죠. 규모가 집계됐나요? 가고시마 현과 미야자키 현에서는 돌풍으로 날아간 유리 조각 등에 맞아 다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규슈 지역 7개 현에서 54명이 다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건물 피해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에서는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에서는 1만 6천여 세대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앞서 미야자키 현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가정집을 덮치기도 했는데요. 집에 있던 일가족 5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가고시마 현에서는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됐습니다. 교통 차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규슈 신칸센은 오후 2시 반을 기점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쿄역과 신오사카역 구간을 오가는 도카이도 신칸센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태풍 상황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48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최강 태풍의 북상으로 열도 전역이 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찬 공기가 내륙을 뒤덮으면서 태풍의 북상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당분간 한반도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쪽에는 폭염이, 동쪽은 비바람이 강해지는 극과극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의 북상을 막은 게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라고요. 네, 현재 한반도 상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의 내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호 태풍 산산이 한반도로 더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향한 겁니다. 10호 태풍은 오늘 아침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다소 정체하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에 상륙했고 다음 주 초반까지 긴 시간 일본 열도를 동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후 도쿄 북동쪽 부근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내륙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태풍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해 우리나라 남동쪽 해상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최고 6m의 높이의 높은 파고가 일 걸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서해 남부, 동해 남부, 제주 해상에도 풍랑특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현재 해안 지역에서도 순간 풍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울은 아직도 무척 더운데요. 한반도가 서쪽과 동쪽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전남 완도 36.3도, 강진 35.6도, 서울도 33.5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대관령은 21.2도, 태백 22.1도, 강릉 26.9도 등 동쪽의 기온은 서쪽과 5에서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에 더불어 낮에는 맑은 날씨 속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원도 남부 산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울 등 내륙의 열대야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주말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동쪽은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110일 만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했죠. 그리고 110일 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먼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정 간 문제가 없고 의원들과도 수시로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때도 한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퇴 요구 관련해서 오해를 바로 풀었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주의하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엔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느냐면서 여야 소통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뭐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뭐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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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정 관계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봐서는 뭐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예.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그것이 뭐 전혀 문제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네. 그것이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서 네. 갈등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규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좀 조율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용산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했던 당의 모습을 예.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뭐 지금 의료 대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한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내일 만찬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예. 만찬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사유에 대해서는 뭐 추석 이후에 예. 민생을 살피고 좀 뒤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좀 뭐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대 정원 문제 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이후에 네. 취소가 됐고요. 또 오늘 또 의원들이 국정감사 앞두고 예. 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3연속 연찬회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예. 오늘은 안 오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전격적으로 또 나중에 또 참석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연찬회 참석 여부도 지금 관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통 크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국회 모습들을 통해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런 국회 정치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새로운 갈등 프레임으로 규정짓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견은 존중하되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가는 그 과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언급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다양한 통로로 공식적인 통로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조만간 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뭔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또 대통령실이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한동훈 대표가 전달할 때 서로 각자 존중하면서 그것이 당정 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건강한 그런 당정 관계로 만들어지고 과거에 그냥 뭐 내가 하는 대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당정 관계는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당정 관계는 정립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벌써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뭐 3라운드인지 4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원내대표 소관 아니다. 아니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책위의장 임명 관련해서는 그게 당대표 권한 바뀌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 문제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는 게 30일 만찬 취소하고 이 30일 만찬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하고 첫 만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당대회 끝나고 한 것은 출마자들 모아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도부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첫 만찬이고 오늘 연찬에도 뭐 지금까지 예측으로는 안 간다, 안 간다라고 하는 건데 꼭 아이 투정처럼 나 밥 안 먹어 뭐 이런 식의 투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갈등이 커졌으면 커졌지.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좀 대통령은 그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면 예. 어떻게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지만 예. 당에서 적극적인 어떤 제언이 있어서 자기의 판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네. 한 발 물러나고 예.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 전체가 뭔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민심이 좀 전달이 되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태도는 예.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 네. 라고 하는 그렇게 태도밖에 보이시나요? 보이지 예.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영수회담 이야기도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국회가 먼저 정상화해야 되고 여야 소통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상당수 국민들은 살아오면서 저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예. 이런 말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아까 뒤에도 조금 나오던데 연관되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최상병 특검법이 여야 예. 합의로 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거든요. 예. 이 말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보십시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물으니까 국회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고 네. 여야는 조금 더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럼 여야가 소통을 해서 네. 합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한다면 예.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온다면 예. 어떻게 할래? 예. 라고 물으니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열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같죠? 네, 제가 봐서는 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영수회담에서의 모습들이 예. 사실상 뭐 이례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준비해간 5장짜리 페이퍼를 읽어내면서 용지 꺼내서 읽은 이제 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과거의 영수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 보면 저지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파트너인 한동훈 당대표가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네. 또 여야 지금 대표 회담이 오늘 잡혔잖아요. 예. 9월 1일로 그렇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좀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예. 제가 봐도 국회가 지금은 너무 일방 독주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정치권 모습은 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소수의 목소리라 해도 여야가 합의돼서 지난 며칠 전에 본회의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사실 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금씩 양쪽에서 일부 그 양보를 할 수밖에 예. 없는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탄핵 중독이 된 양 아니면은 뭐 특검 중독이 된 양 이런 식의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는 예. 그거는 합의되지 않는 탄핵과 특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거죠. 예. 오늘 대통령 국정브리핑의 주요 핵심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음 키워드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사치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께 공감받기를 기대합니다. 네,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고 사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유예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뜻 들으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당정 갈등 없다. 당정 갈등이라는 이야기는 사치스럽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석해 주세요. 대통령의 당정 갈등을 없다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가? 예. 또 그거야 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일까? 예. 언론을 대상으로 한 말일까요? 혹은 예.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뭐 급하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한 말일까요? 보십시오. 그 동력은 국민이어야 된다고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당이 예. 좋은 예.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이걸 호도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용산 대통령실에 예. 그다음에 친윤 세력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치스러워. 예. 그걸 가지고 당정 갈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예.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내가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건 네.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간에 혹은 정부에서 이미 1년 넘게 이미 여기까지 예. 지나온 이야기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워낙에 위중하니 예. 거기에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갈등, 불만, 예. 또 불안함, 예. 또 앞으로의 혼란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예. 그것을 중심으로 풀자. 예. 당에서 누가 이야기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군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기준으로 계속 늘려나가도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35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유예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생각은 일단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애초에 이 문제를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작년 5월 달에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대통령이 정부에서 안이 나왔죠. 예. 뭐 2,000명 증원하고 지금 1년이 이미 넘었거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현재 의료 현장은 어떤 겁니까? 예. 결국은 필수적으로 의료 분야가 필요한 곳, 예. 또 필요한 분야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균형적으로 돼 갈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예. 이미 그런 전망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네. 그리고 현장 가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야말로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의 뜻 그리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네.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의료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조차도 민주당도 다 동의하고 예.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뭐 네. 문재인 정부 때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10년 동안 하려고 했던 거를 첫 발도 못 걸어 내딛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4대 개혁 중에 의료 개혁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요. 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의료 개혁의 한 축인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지금 불안감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응급실의 상황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렇게 썩 좋은 민심들은 아니다라는 어떤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저만 해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5시간 기다렸다. 뭐 여기서 안 받아줘서 다른 응급실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조짐들이나 민심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종결지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정원으로 올해 2,000명 하기로 했다가 조정해서 1,509명으로 이제 확정됐으니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 간에 어떻게 좀 조율해서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사실은 고당 회의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또 다른 갈등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정 갈등이라는 것은 사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정의 갈등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그것은 사치다라는 어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죠. 지금 당정 갈등 이 사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걸 감출 수는 없고 당연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의 상황이나 의료 체계가 그럼 과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국민들께 설득할 필요는 있다. 저만 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와라. 이게 개혁의 과정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그건 당연히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또 한 대표가 제안했었던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지난 5월 때 기자회견과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때는 공수처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납득이 안 되면 특검을 본인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많은 국민들은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게 딱 정해놓은 이런 이야기. 가이드라인 같다. 그렇죠. 아니 수사 중인 건데 수사는 잘 됐다. 결국 이제 경찰 수사가 잘 됐다라고. 경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잘 됐다. 잘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외압의 실체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청문회 때 외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건 대단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아니냐. 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대통령의 인식이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제3자 특검법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앞서 전해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제3자 특검법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뭐 그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줄곧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왔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성 의원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셨는데 저 언급한 내용은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도 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북청에서 발표했던 경찰의 조사 그 부분은 이미 일정 정도 단락이 끊어진 것이고 그 외에 공수처가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당의 당론으로 한쪽에서 계속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거와 무관하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서 또 중진들의 새로운 의견들, 예를 들어서 제보 공작 사건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양한 통로로 335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도 전직 검사 시절에 영부인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모든 조사는 임의 조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주면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부인 조사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영부인 자택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전직 영부인의 경우는 사실 참고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현직과 전직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다만 저는 그 수사 법 앞에는 성역이 없듯이 그것이 어찌 보면 그 과정 또한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한 과정의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자에서 검사들이 뭐 핸드폰을 다 반납하면서 했던 것들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굳이 뭐 김건희 여사께서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검찰청사에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렇군요. 아쉬움이 있고요. 과거에 무슨 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들 임의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검찰이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그것이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송갑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기자회견이 한 100여일 만에 한 대통령 맞습니다.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여일 전에 했었던 기자회견도 그게 기자회견인지 뭔지 뭐 모를 정도로 그런 뭐 거였는데 어쨌든 김여사 문제에 관해서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조사 방식 문제 없고 제2부속실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참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뭐 국회에서 정해지면 우리가 할 거고 이게 너무나 아니라고 무슨 남 이야기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내용 또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전국의 반전을 꾀하거나 그것이 당장의 동의는 못 구한다 할지라도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걸 할지 이러저러한 효과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이런 태도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별 감찰관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 안 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를 사실 같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서요. 국회가 할 역할들을 좀 하면 정말로 대통령께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조속히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 마지막 이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9월 1일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9월 1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격했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로지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세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입니다. 여당. 우리는 야당입니다. 들야 야당. 들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이 또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네, 송광석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야 대표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일단은 여야 대표회담으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당에서는 회의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야 대표회담이 일단 성사는 됐네요. 저는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두 대표, 두 당이 다 부담이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현재 국회가 어쨌든 경색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쨌든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두 당의 대표가 나서서 푸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두 대표한테 모두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9월 1일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개 비공개 문제로 설랑설레했고 또 뭐 의제 문제도 있고 이러는 건데요. 근데 이제 9월 1일 날 되면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의제는 계속 또 협상에 나가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제3자 추천 특검법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오늘 아마 뭐 일부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이미 성안은 했고, 그랬군요. 성안은 했고 이제 당론화 작업을 그래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보고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압박을 계속했었는데 민주당 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야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니들 여의도 여야 간에 대화해라. 국회 본연의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어쨌든 첫 발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대표가 최상법 특검법도 그렇고 뭐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최소한 합의되고 좀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성과를 꼭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생 법안 합의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의제를 놓고 양당 대표가 회담하는 게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얘기하기 전에 저는 저 막사니즘 정치, 저 막가파식의 국회 정치를 복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지셨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 양보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민심의 등에 업고서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제3자 특검법 그런 것도 유연해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민심이 거기에다 손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요. 26억 원대였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2대 새내기 의원들과 과거 의원직을 수행했다가 재입성한 의원까지 147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평균을 내보니 26억 8천만여 원이었는데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자산가도 17명으로 전체 신고 의원의 11%가 넘었고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경우가 전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1위는 갤럭시 신화 주역으로 유명한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으로 100억대 예금과 70억대 부동산 등을 포함해 모두 333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270억 원을 신고한 서명옥 의원과 268억 원을 보유한 김은혜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야당에선 고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84억 3천만 원으로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마이너스 재산도 5명이었는데 마이너스 8억 3천만 원을 신고한 이병진 의원과
정준호, 한창민 의원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보유 1위는 배우자가 강남대치동의 고층 빌딩 일부를 보유한 김은혜 의원, 주식 보유 1위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배우자의 지분이 99억 원대를 기록한 서명옥 의원이었습니다. 특이한 재산 신고로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고전 산책을 비롯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책 3권의 저작권 수입이 3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가수 리아로 활동하던 시절 대표곡 눈물을 비롯한 음원 저작권 수입이 1,200만 원이라고 등록했습니다.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연작을 비롯해 예술품 17억 8천만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21대로 임기를 마치게 된 의원들 재산도 공개됐는데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이 1억 5천만 원대에서 2억 1천만여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도 비트코인을 대거 추가 매수하면서 2,800만 원이었던 가상자산 평가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공개 대상이 아닌 의원들까지 포함한 300명 전원의 재산은 올해 말 변동 신고를 거친 다음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의 사진을 합성물로 악용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른바 최근 개설된 기자 합성방 안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기자들의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합쳐 불법 성폭력 합성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경우에는 합성물을 제작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자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등학생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에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말 피해 사실을 한 여교사들이 경찰에 진정을 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수사를 받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부모를 따라 해외로 출국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군은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군에게 출국 금지를 조처했지만 송치 직전 출국 금지 기한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 이틀 만에 2,4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SNS 사진뿐만 아니라 졸업앨범 사진까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졸업앨범 촬영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졸업앨범, 친목행사 등 학교에서 불필요한 사진, 영상 촬영 중단, 학교 내 가해자 적극적인 분리 조치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이른바 가해자 보복방도 등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은 물론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 학교까지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화나 문자, DM, 즉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자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씩만 걸어도 수백 통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를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그 대상이 실제 가해자든 가해자가 아니든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4년 전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면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최근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던 유튜버가 비슷한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죠.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협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이 사안과 무관한 이들이 지목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 방해 외에도 관련된 여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와 같은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편도 2차선의 좁은 비탈길입니다. 빨간 트럭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는데요. 다른 차들은 이 트럭을 피해서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트럭이 뒤로 밀리고 있었던 건데요. 일촉즉발 상황, 경찰과 소방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또 뒤에서 트럭을 에워싸서 힘껏 밀어 트럭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재빠른 대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가수 임영웅 씨. 들어보시죠. 이렇게 감미로운 동굴 저음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제 콘서트 같지만 콘서트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히어로라는 이름답게 시작부터 초대박이 났습니다. 어제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첫날 매출만 14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억 2천여만 원, 매출액 점유율은 44.3%에 달해서 압도적인 1위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관객 수로는 에이리언 로뮬루스보다 14,000명가량 적지만 매출액은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비싼 티켓 가격 때문인데요. 2D는 25,000원, 화면이 더 넓은 스크린X는 32,000원, 3D IMAX는 35,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영화가 15,000원 정도 더 하니까 10,000원 넘게 더 비싼 겁니다. 특별관에서도 동시 개봉했는데 콘서트 현장감을 느끼려는 관객이 몰리면서 일부 상영관에서는 매진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인기에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 신작들은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나홀로 영화관 흥행까지 몰고 가는 임영웅 씨. 이번엔 또 어떤 신기록을 세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낮이었습니다. 서울 연희동의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서 달리던 차량이 구멍에 빠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취재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사고 당시 이 화면 장면을 입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께서 YTN 취재진에게 보내주신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고 차량 바로 뒤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흰색 SUV 차량이 앞서가고 있고 순탄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차 밑부분이 꺼지는 모습입니다. 도로가 무너지면서 차량은 왼쪽으로 쓰러진 채 구멍에 완전히 빠졌는데요. 뒤따르던 차량,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놀라 곧바로 운전을 멈춥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성산동으로 가는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지금은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차량을 드러냈지만 땅꺼짐이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도로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생긴 구멍은 가로 6m에 세로 4m, 깊이 2.5m 규모로 확인됐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이 복부를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희동에서 상암동 방면 도로가 여전히 전면 통제된 상태고 반대편 한 개 차로를 이용해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를 임시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멍 주변을 넓게 파내고 있습니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도로 통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 도로에 차량 통행이 원래 평소 많은 곳이에요.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저렇게 갑자기 나타납니까? 네, 땅꺼짐 현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하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했지만 이게 이제 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포장이 사실은 그냥 얇은 막같이 존재했다가 그것이 지금 아마 지금 YTN이 확보한 화면을 보니까 앞차가 지나가면서 지금 도로가 꺼져 버렸고요. 뒷차가 그것을 피할 겨를이 없이 그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지금 차량이 아래로 박히면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거의 뒤집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땅꺼짐 장소로 빠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11시 20분이었고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놀라신 분들 많고요. 지금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처음에는 임시복구만 하려다가 지금 주변 도로를 다 파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땅꺼짐이 이제 발생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하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흙과 모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데 보통은 이 물이 굉장히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흙과 모래가 갇혀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갇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하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흙과 모래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 흙과 모래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그 아치 현상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석회암 같이 탄산염이 많이 포함된 지역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땅굴이 생기는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소에는 이게 오랜 시간 지하수가 천천히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암석들이 천천히 녹고 이제 지금 땅꺼짐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런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하수의 흐름이 빨라지고 침식 작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지하수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수가 원래 배관이 없다가 배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배관으로 물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흙과 모래가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최근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하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상하수도 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들이 존재합니다. 이 파이프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파이프가 깨졌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많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제 흙이 뭐 상중 하로 층을 나눴을 때 중흙 공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파이프에서 나온 물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흙과 모래가 씻겨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파이프의 물들이 점점 커지면 새어나오는 물들이 커지면서 더 큰 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흙과 모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후의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금 이미 이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도로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고가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선 차량이 이미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이전에도 계속 차량이 지나다녔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하필이면 또 그렇죠. 교수님, 그런데 이건 누구나 지금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런 땅꺼짐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은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공사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저렇게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면 주변 도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요. 왜냐하면 2014년에 우리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6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었고 그것으로 상하수도에 파이프가 누수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하 공간 내에서 뭐 어쨌건 그 누수가 발생했고 또 이제 흙과 모래 등이 이제 씻겨 내려가면서 지금 땅이 꺼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그 공간, 근처까지도 지금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만 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고 지점, 도로든 당연히 총재하고 지금 안에 지금 땅꺼짐이 어느 정도 넓이
지름인지 깊이인지 또 이제 뭐 예. 폭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예. 지금 근처에 동공 탐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공 탐사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좀 그 어느 정도 폭과 깊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동공 탐사 장비가 있고 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해서 주변에 이제 동공 지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동공을 다 메꿔서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 도로를 지나야지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지나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을 지나야 하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현재 도로는 당연히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요. 네. 그 옆에도 인도가 있어요. 예. 걸어 다니시는 길이 있거든요. 그 인도도 좀 아직은 위험합니다. 인도도 위험하다. 예. 그렇죠. 안전 점검이 아직 다 되지 않았고 위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도로 반경에 계신 분들 한 1km, 2km 이게 싱크홀은 사실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범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경 약 1, 2km 정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주변을 좀 살피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역은 좀 지금 현재는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 또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자신들 것이라며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체코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인 가압수형 경수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5년 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원전에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다며 허락 없이는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발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져 일부 설비 계약과 기술 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득을 노리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속내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기선 제압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효과를 좀 줄여보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자꾸만 많이 먹으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판단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 판결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he expectations and the valuation are so high at NVIDIA that it's very probable that meeting guidance means the stock sells off. 네, 미국의 대장주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먼저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죠. 예.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30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규모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월가 예상치인 287억 달러를 넘긴 호실적입니다. 네.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인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예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네. 성장세를 이어왔다 보니까 이번에 더 크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친 건데요. 여기에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측은 올해 4분기부터 새로운 AI 칩이죠. 블랙웰 양산에 들어가면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수요 공백이 존재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AI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이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타격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면서 인공지능 거품론, 또 정점론 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런 전망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반도체주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는 어제보다 5% 넘게 내린 16만 9,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역시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등 11만 1,200원으로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14% 하락한 7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27.55포인트 내린 2662.28에 마감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주환원 이 부분에 대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장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차의 현대웨이. 현대차가 새로운 미래 전략을 밝혔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현대웨이라고 붙였습니다. 중장기 경영 전략인데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인기인 하이브리드 차종에 힘을 싣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 신차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로써 하이브리드 차종은 기존 7개에서 14개로 2배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전기차 모델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전동화 수요가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전동화 모델로 확대 전개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21개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역시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 55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 가운데 36%가 전기차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일시적인 수요 정체적 캐즘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오는 2033년까지 120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또 관심을 모은 것이 현대차의 기업가치 재고 전략인데요. 현대차는 앞으로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고 또 분기 배당액을 늘려서 최소 10,000원의 배당액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25% 수준인 주주 환원율도 35%로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의 미래 비전 잘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대표 해외 도피, 티매트 불똥 튄 컬리와 오늘의 집. 네, 티맵 사태로 다른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긴 한데 대표 해외 도피설은 어떤 뜻인가요? 네, 우선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티맵 사태 때문에 여진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 등에서 컬리와 오늘의 집 사용자는 좀 주의하라 이런 취지의 글이 퍼진 건데요. 지금 캡처된 사진을 보시면요. 이 컬리 김슬아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거나 또 오늘의 집은 판매자 대금이 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컬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외 도피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컬리의 현금 유동성 등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집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까? 네, 오늘의 집 역시 판매자 정산금이 밀리고 있다 이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2차례씩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왔고 이번 달 초에는 정산금 선지급도 진행했던 겁니다. 또 컬리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오늘의 집은 또 다음 달 안에 일정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이틀 뒤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판매자가 매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안심할 만큼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가요? 이런 해명에도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재무 구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컬리의 경우 상각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연속 흑자인데 누적된 적자로 결손금은 2조 원을 넘습니다. 오늘의 집 운영사인 버킷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본이 마이너스 7,989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버킷플레이스 측은 상장을 위해서 회계 방식을 국제 기준으로 바꾸면서 생긴 착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해도 2,240억 원이 남는 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에이블리나 반란 등이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정부는 이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헛소문으로 확인된다면 당국도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냈다면서 동작의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11%, 전력 효율은 9%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본격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으로 입항해 함정 전체에 대한 정비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매종 투 매종 2024 전시에 참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AI 가전을 소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제품 등 기기들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혜태제과는 다음 달 9일부터 비스켓 과자 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7%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혜태제과는 원가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30여 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대마를 비롯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검색 사이트에 HHC5를 입력하자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HHC5는 대마와 비슷한 환각 증상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인데 해외 직구로 버젓이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검사 결과 구매 검사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젤리나 초콜릿은 물론 차나 음료, 과자와 식이 보충제 등 다양한 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두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와 같이 대마가 합법화한 곳에서 유통되는 것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건 물론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청엔 통관 보류를, 방통위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서쪽에는 폭염이 강화되는 등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서쪽 지방은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은 33.5도까지 올랐고 전남 완도는 36도를 넘어서며 사람 체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 남부 산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4도, 광주 24도 예상됩니다. 다만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태풍이 다음 주까지 길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주말까지 서쪽에는 폭염이, 해안가에는 비바람이 계속됩니다. 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